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님과 류재명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그 키사는 사이버 위협 정보 분석 공유 시스템, 좀 일명 시타스를 2014년부터 구축해서 기업 간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면서 해킹을 예방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해킹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기업의 피해가 큼에도 이 시타스에 가입한 기업 수가 5천 개에 불과하다고 파악이 되었어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차관님, 원장님 두 분 여기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 시타스에서 공유하는 위협 정보 공유 건수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2020년 3,900만 건에서 2억 6천만 건으로 무려 567%나 증가한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그 위협 정보 공유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이런 위협 정보 IP를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공유받아서 해킹을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게 바로 시타스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원장님, 그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 3.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회사의 정보와 이용자의 정보를 책임지고 지키는 이른바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즉 CISO를 지정 신고해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지정 신고 기업들 전년도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기업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주로 이제 좀 대규모 기업들일 텐데요. 네. 이 CISO 지정 신고 기업들이 해킹과 같은 전자 침해 사고 당한다면 당연히 그 기업과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더 막대하기 때문일 거예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만 해도 SKT, KT, 롯데카드 등 대규모 해킹 피해가 잇따랐었죠. 네. 예, 그래서 이러한 침해 사고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키사의 시타스 가입이 기업들에게 정말 최소한 필수적으로 요청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원장님, 그래서 시타스에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파악하기로 2022년에 회원가입만 해도 위협 정보가 공유되는 개방형 시타스 2.0으로 개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여전히 이 시타스 가입 수가 너무 적잖아요. 예. 그 지정 기업 3만 개 중에서 불과 5천 개밖에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는 현황이거든요. 예. 왜 이렇게 가입 기업이 적은 것인가요?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가입을 근거를 해도 이거 사실은 접근해서 가입하면 되는데 그걸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우리 정부 측의 적극적인 노력, 대응 이것이 좀 필요하다는 측면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시타스 시작한 지 무려 1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도 계속 이 상태로 머무는 것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꼭 보셔야 할 것이 지난해 랜섬웨어 침해 사고 피해 기업 77%가 중소기업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주로 대기업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 중소기업 피해가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타스 참여 비율 전체 중소기업의 겨우 0.03%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 시스템이 지원해서 더 필요한 기업이 더 멀리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가입 지원과 독려 방안까지 좀 마련을 꼭 해서 두 기관에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원장님 이미 해킹 피해를 당한 기업 대상으로도 가입 안내 좀 꼭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배경은 우리 장관님께서도 지난번 강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책까지 해서 보고 꼭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으로 볼게요. 그 박윤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님. 예. 질문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나가려면 AI 기술을 많이 개발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당연히. 기술 개발만 하면 뭐합니까?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국민께 필요한 서비스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야겠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주목한 것은 2020년에 시작된 AI 바우처 지원 사업이에요. 이 사업 저는 아주 좀 중요한 사업이고 좀 유의미한 성과들도 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직접 AI를 개발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AI 솔루션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결해주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실제로 AI 산업 생태계 확산의 모범 사례로 보이거든요. 예, 원장님 여기 그 플로이라고 아시죠? 플로이. 예, 들어봤습니다. 예, 저시각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는 AI 기술 솔루션이고요.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회의 자동자막 안내를 하는 AI 화상회의 기술도 최근에 개발되었죠. 이 사업들 공통점 뭔가요? 제가 앞서 힌트를 드렸는데요. AI 바우처 공급 기업으로. 맞습니다. 예, AI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개발을 한 사업들인데요. 올해 선정된 공급 기업들 역시 우리 삶과 AI 산업 발전에 정말 필수적인 거 많아 보여요. AI 자동자막 및 다국어 번역 솔루션, AI 기반 뇌졸중 진단 솔루션, AI 기반 문서 교정, AI 기반 3D 인테리어 컨텐츠 제작 등등. 정말 하나하나만 봐도 굉장히 우리 국민들 삶에 도움이 많이 될 사업들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예. 예, 지금 화면 보시면 2022년 980억 원에서 700억, 425억으로 계속 감소하더니 올해는 276억으로 무려 72%나 지금 감소한 현황이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니까 지원 과제도 줄고 당연히 신청 기업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3억 원가량 지원하던 바우처 금액도 2억 원으로 줄였어요. 매년 이렇게 예산 삭감된 이유 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재정 여건 때문에 일단 기금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AI 바우처 사업도 불가피하게 좀 축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재정 여건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AI 3대 강국 목표로 해서 이 사업에 정말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에는 꼭 필요한 예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차관님, 네. 내년도 AI 바우처 지원 사업 예산 얼마인지 아시나요? 예, 저희가 똑같은 금액입니다. 올해하고 276억. 예, 여전히 그 상태로 좀 유지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을 더 확보해도 부족한 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 예산 늘리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의원님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AI 바우처 또 데이터 바우처 여러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 정진기금의 그 재원 사정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AI 데이터 클라우드까지 통합 바우처 사업은 한 300억 규모로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크게 좀 반영을 좀 요구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제출했던 상태입니다. 정부 예산안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섭 대표님 그리고 KT의 황태선 실장님 답변 좀 준비해 주시고요. 동시에 중간중간 차관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김영섭 대표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과기부가 지난 2일에 KT가 무단 소액 결제 및 해킹 사태에서 허위 자료 제출했다, 증거 인멸했다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맞죠? 네, 네. 예, 경기 남부경찰청이 15일부터 내사에 착수했죠? 대답하십시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아직도 사퇴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사고 수습 후에 제가 합당한 책임을 마땅히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대로 속히 사고 수습하시고 그에 마땅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님 지난주 전수조사 결과 발표하셨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피해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발표할 때마다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그 2차 브리핑까지는 일부 데이터 가지고 해서 어쨌든 자꾸 발표할 때마다 불안감도 커지고 또 사고 규모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 데이터를 전체 분석을 해서 발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소액 결제에 대해서 전수조사했다 이런 취지신 거잖아요. 네. 차관님, 그 지난달 19일 브리핑에서 현재 판단으로는 더 이상 불법 기지국 아이디가 발견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런데 이번에 16개가 추가로 또 발견됐습니다. 앞으로 또 발견되지 않는다는 보장 있나요? 네, 의원님, 저희가 지금 3차 그 발표한 그 조사 방법론을 저희가 그 KT 쪽에 조사 기간을 6월 1일부터 제한하지 말고 전체로 확대하라는 이제 요구에 따라서 이제 조사를 다시 하게 된 건데요.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KT가 보관하고 있는 최대 그 자료 보관치가
24년 8월 1일부터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상으로는 분석할 데이터는 다 본 걸로는 파악이 됩니다. 근데 다른 방식으로 또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는 더 한번 좀 더 확인해 보시고요. 대표님 이번 발표에서 기존 ARS 인증 방식뿐만 아니라 SMS 방식의 소액 결제 63건 피해가 추가로 확인됐죠. 추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1, 2차 저희들이 브리핑할 때도 그 SMS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ARS 인증인지 SMS 인증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죠. 요번에는 네. 그래서 그 PG사의 데이터 달라고 해가지고 KT 데이터하고 합쳐서 융합해서 조사 분석한 결과 63건으로 확정한 겁니다. 네, 그렇게 확정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바로 그 SMS 인증 방식에서 피해가 확인되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KT통신망에서 SMS 암호화되어 있지 않았거나 또는 암호화됐었다면 인증키까지 유출되어 문자 암호가 해독되었다는 뜻인데 이거 대단히 심각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전문가에게 확인해 본 바에 따를 때 펜토셀에서 SMS 관련 통신 프로토콜 변조가 가능하다면 이 SMS가 도청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좀 파악해서 다시 저희에게 보고를 꼭 해주시고요. 차관님, 이번 KT 사건이 단순한 소액결제 사고가 아니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불법 펜토셀의 기간 통신망 접속, 여기에 더해서 통신 데이터 암호화 부재, 인증서 유출, 펜토셀 SMS 프로토콜 변조 가능성까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능성 모두 다 열어두고 보았을 때 기간 통신망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부실 드러난 거 아닌가요? 의원님, 그러니까 펜토셀이 불법 이런 의도를 가진 자들에게 장악이 됐을 때 발생 가능한 이 소액 결제는 드러난 현상이고요.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위험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좀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KT 보고 결과만 보면 소액 결제 피해로 본질을 좀 축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망관리 부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 같고요. 대표님 이 정도 상황이면 KT 모든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전 고객에게 유심 교체, 위약금 면제 결정하시겠습니까? 전 고객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는 조사 결과와 그다음에 피해 내용 좀 보고 더 숙고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유심은 결정 과정과 논의 과정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김영섭 대표님 그리고 황태선 실장님께 마쳐 질문을 못 드려서 좀 대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계 좀 돌려주시겠어요? 구분해서 다시 시작.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 서버 폐기 과정 한번 좀 더 볼게요. 대표님 여기 보시면 지난해 9월에 KT가 C 커스터머 부분에서 원격 상담 서비스를 구축형에서 구독형으로 전환을 결정할 때 그 결재권자 누구였습니까? 제가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24년 9월에 사실은 서비스 전환 검토는 C 부문에 간단하게 누구였는지 결재권자만 말씀해 주시죠. 신영준 상무보였습니다. 상무보신가요? 임원급이시죠? 임원은 아닙니다. 임원은 아니신가요? 올해 6월에는 또 구체적으로 7월에 서비스 전환을 도입하고 8월에 디컴 즉 폐기하면서 1, 2개월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죠. 이 결재권을 박모 팀장 가지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확실한가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월 25일에 사실은 7월 달에 서비스 전환하고 1, 2개월에 병행 검토하는 것으로 6월 25일 의사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버를 도입하고 폐기하면서 병행 구동을 결정하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KT는 임원이 아닌 팀장급에서 하나요? 실무진에서 하는 아니다 맞다만 대답해 주십시오. 보통 실무진이라면서 1년에 4,000대 정도를 서버 종료를 시키거든요. 답을 들었고요. 그게 맞다면 임원은 도대체 왜 있는 건가요? 책임을 그렇게 아랫사람에게
게 맞나요? 지금 이 시스템이 도저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요. 예, 임원급이 당연히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고 이 부분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당연히 가장 책임져야 될 최고 책임자들이 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실장님, 그 키사로부터 침해 사고 사실 확인 요청과 신고 안내를 받은 상황에서 열흘 뒤인 7월 28일에 정보보안실이 서비스 담당 부서에 조기 종료 요청하셨죠?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 침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유출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자료 제출하셨는데 지난 청문회에서 황태선 실장님이 지시했다고 발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키사의 사실 확인 요청이 있는 상황에서 유출 경로를 알 수 없다고 파기하는 게 맞나요? 알 수 없으면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경솔한 판단을 예, 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KT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니 결제 행위가 또 실제로는 없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구두로 지시했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 구두로만 지시하는 게 맞나요? 예, 아니로 답해 주십시오. 지금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차관님, 이 부분 당연히 문제 있다고 아까도 답변해 주셨고요. 그 저희가 보기에는 이 보안과 관련된 의사결정 단계별로 각 수준별로 좀 구분을 해서 결제권자가 어떤 시기까지 적정한지 정말 다른 기업이나 국제적 기준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반드시 좀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조사 기간 좀 보겠습니다. 대표님, 그 지난 발표 때 조사 대상 기간이 3개월이었죠. 이번에 13개월 기간의 자료, 로그 기록까지 확대했고 또 제가 지난 청문회에서 지적했던 SMS와 패스 등 모든 인증 방식 포함해서 분석한 거 맞으시죠? 네,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로그 기록에 있는 CDR 즉 통화 세부 기록에는 발수신 번호, 통화 시작 및 종료 시간, 통화 시간, 통화 유형 같은 그런 정보도 들어 있고 또 이번에 문제된 접속한 펨토셀의 셀 아이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번에 분석이 가능하셨던 거죠? 네. 예, 여기서 드는 의문은 왜 13개월까지냐, 24개월이나 36개월은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건 뭐 KT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KT가 보유하고 있는 로그 기록이 그 13개월 이 기간까지만 있었기 때문인데 차관님,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개보법이나 관련 고시에 따라서 뭐 접속기간 보관 뭐 1년 또는 2년으로 그 정보 보관 기간이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로그 기록 같은 경우에는 보관할 의무라든지 그 보관의 명시적인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규정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파악하고 계셨을까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갖고 있는 과기정통부 소관법으로는 네. 그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보관 기간이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만 네. 이런 목적으로는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나마 이번에 전수조사 할 수 있었던 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13개월 동안 정보를 KT가 보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은 넘어가겠고요. 좀 간단히 또 몇 개 볼게요. 지금 이번에 수도권 외에 강원도 좀 넘겨주시고요. 예, 강원도에서 불법 펨토셀 아이디가 처음이 확인이 됐어요. 여기서 강원도에서 91개 IMS 임시라고 하죠. 임시가 연결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요. 차관님, 이것 두고도 일각에서는 다른 범죄 조직이 있을 수 있다 가능성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 가능성 열어두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가능성 다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차관님, 여기 제가 지난 청문회에서 차관님께 왜 현재 음성통신 방식이 RTP 표준상 암호화가 의무가 아닌 게 맞냐고 여쭤봤고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확인하셨을까요? 예, 전반적으로 지금 그 모든 구간별로 단말기에서부터 상대방 단말기에 이르는 그 암호화가 두 레이어로 이제 두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구간 단위로 이렇게 하는 암호화 측면으로 보면 음성도 암호화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예,
예, 내용상 패키지 맞습니다. 암호화됐느냐는 또 아니라고. 네네, 같은 내용을 지금 지적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번 발표에서 도청 피해 여부는 비록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이 피해에 대해서도 여전히 가능성 열어두고 좀 그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청문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현재 RTP 표준으로는 펜토셀 해킹으로 도청이 가능하고 SRTP로 보안을 강화하면 암호화할 수 있다. 이런 전문가 의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해보겠다고 네네, 하셨는데 네. 예, 당연히 예. 아직 제가 검토 의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네. 검토 다 해주시고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의원들께서 우리 보안 거버넌스 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보안 전문가들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 보안 거버넌스 정말 미흡하다. 지금 화면 좀 넘겨주시고요. 예, 화면과 같이 통신사들은 보안이 너무나 중요한 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3사 모두가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어떤 보안 거버넌스도 강화하지 않았다는 거 저희가 올해 정말 내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관님께서도 확인을 좀 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정보보호공시와 CISO 신고 시에 이 CISO의 임원 여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확인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보기에. 네,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증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마련하셔서 보완을 해주시고요. 일례로 이제 금융권의 경우에는 그 2014년 카드 3사 보안 사고 이후에 557 제도 시행과 같은 전자금융 감독 규정 강화를 해서 보안 거버넌스 강화했거든요. 이 제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정말 아쉬운데요. 어쨌거나 오늘 그 청문회에서 나온 이 많은 제도 저도 지금 많이 제안을 드렸는데 이 부분 좀 충분히 검토하셔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꼭 조만간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기 두 분 들어가시고요. 조자진 대표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좀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8년간 취약점을 방치한 이유 제가 사실 무엇인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나중에 저희에게 좀 서면이든 구두든 좀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ISMSP 인증 시에 보안 점검을 정기적으로 수행했다고 보고했을 텐데 실제로 점검하지 않은 거죠. 예, 아니요. 어떠신가요? 아닙니다. 예, 이번 사고에 대해서 대표님 어떤 책임지실 건가요? 사퇴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뭐 사태를 포함해서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저희들 그 조직적인 인적 쇄신뿐만 아니라 조직 변화 그리고 가버넌스 지금 말씀하시는 정보 보호 관련되는 가버넌스 구조 변화까지 뭐 제로 베이스에서 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 앞부분을 들으시죠? 네. 그 앞에 8년 동안 방치한 이유. 이런 대규모 기업에서 2020년도에서부터 올해 9% 정말 급감을 했거든요. 이런 그 예상 급감이 여실히 반영된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 포함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네, 그 이번 저희들 그 정보 사이버 침해 관련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 온라인 그 서버 안에 그 웹로직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패치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가 제가 알기로 저희들이 1300개 서버에 웹로직이 한 48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니온페이라고 거의 사용이 되어지지 않는 페이사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웹로직이어서 저희들이 17년도에 그 부분이 그 금보원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때 파악을 못했으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없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는 다 하고 그걸 하나 빠뜨렸던 부분들이 하나 있었고 그 뒤에 18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매년 그 정보 보안 관련되는 자체 점검과 그 체크는 당연히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은 조금 이따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근데 그 사이에도 안타깝게도 그 웹로직 관련되는 그 업데이트가 안 됐던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니온페이 자체 트랜잭션이 없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
존재조차를 인식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그 정보보호 예산과 관련해서는 조금 제가 좀 팩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언론에서 예산과 실제 사용된 금액들이 막 섞여서 나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좀 뭐 줄어들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그 의원실 여러 군데다가도 팩트로 그 보내드린 게 2017년도에 저희들 정보보호 예산이 실제로 사용한 집행한 돈이 71억이었고 그 정보보호 관련되는 인력이 저희들 내부 인력, 그러니까 외부로 아웃소싱하는 인력을 빼고 내부 인력이 19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5년도에 128억이고요. 지금 내부 인력이 30명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충분했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고 계획을 다시 세워서 연말까지 이사회에 집중적으로 보고를 하고 향후 5년 동안에 1,100억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받고 CEO가 바뀌든 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고 금융당국과도 보고를 드리고 실천해 나갈 거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